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신간도서는 윤호 책주에서 펴낸 인생은 읽을수록 우아해진다입니다. 미국의 변화 심리학 권위자인 토니 로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간을 압축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늘 제한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만 의존하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은 외면하기 쉬운데요. 이 책 인생은 읽을수록 우아해진다는 책 속에서 발견한 지혜를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0살 이후로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며 삶에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들을 대중에게 소개해온 이 책의 저자는 책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거침없이 흔들려 보기를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숱한 인생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성숙해지고 보다 가치 있는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죠. 인생은 읽을수록 우아해진다는 나 자신과 마주하는 책들부터 당당하고 여유로운 삶을 여는 책들까지 총 6개의 챕터에 25권의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달세뇨는 오늘 제1장 나 자신과 마주하는 책들 중에서 삶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것 윌리엄 서머신 몸의 달과 6펜스 그리고 기다리기만 하는 자는 절대 만날 수 없다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달과 6펜스와 고도를 기다리며는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었던 작품인데요. 오늘 이렇게 먼저 소개해드리게 되었네요.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인생은 읽을수록 우아해진다. 시작하겠습니다. 삶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것 윌리엄 서머신 몸 달과 6펜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살아보는 것 더 미룰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본문 24쪽 중에서 이 책을 선정한 이유 인생에서 단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달과 6펜스는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예술의 모든 것을 바친 찰스 스트릭랜드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질문에 답한다. 꿈과 현실, 자유와 희생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이 작품은 현대 문학사에서 고전으로 자리 잡았으며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과 열망의 본질을 돌아보게 한다. 스트릭랜드의 열정은 예술이 삶을 초월한 가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일단 빵이 있어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빵으로 배고픔을 채운 뒤에야 비로소 빵으로는 메울 수 없는 정신적 허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 더 깊고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영국 작가 서머신 몸의 소설 달과 육펜스는 제목만으로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과 영국에서 가장 낮은 단위의 은하인 육펜스는 둥글고 은빛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대척점에 놓여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은 인간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신비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있기에 사람들은 그저 저 높은 곳에서 은은하게 빛을 내비치는 달을 바라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달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6펜스라도 버는 것이 당장의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6펜스는 작고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지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에게 달과 6펜스 중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 대부분이 6펜스를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달을 택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주식 중개인으로 일하던 찰스 스트릭랜드입니다. 어느 날 찰스는 아내에게 메모 한 장만 남겨놓고 파리로 떠납니다. 찰스는 교양 있는 아내와 함께 아들과 딸을 키우며 다복하고 여유로운 가정을 꾸려온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가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이 그냥 집을 나가버린 것이죠. 아내와 자식에게 사과도 유감의 말 한마디도 없이 말입니다. 작중 화자인 나는 파리로 떠납니다. 가정을 버린 이유를 알아보고 행여 여자 때문이라면 눈 감아 주겠노라는 찰스의 아내 에이미의 제안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파리의 어느 초라한 호텔에서 홀로 궁벽하게 지내고 있던 찰스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림 그리는 업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라고 조언하자 그는 그래서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가정으로 돌아가라며 설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찰스는 분명한 어조로 자신은 그림을 그려야만 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허투루 듬성듬성 읽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신을 설득하러 온 사람 앞에 처음에는 그리고 싶다라는 원망의 대답을 내놓더니 결국은 그려야 한다라는 당위의 대답이 찰스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이제 찰스는 그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아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주 오래전 그의 그림을 보고서 재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림을 시작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찰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돈 벌 생각도 없고 천재적 재능을 미술계에 인정받겠다는 기대도 없습니다. 그저 남은 인생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림을 그리면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파리의 화랑가도 찰스의 그림에서 매력도 흥미도 재능도 찾지 못했죠. 이런 찰스에게서 천재성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화가 더크 스트로브입니다. 더크는 찰스를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공합니다. 어느 날 열악한 환경에서 지독한 병고에 시달리는 찰스를 자기 스튜디오로 데리고 와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합니다.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크의 아내가 찰스와 사랑에 빠졌고 더크는 아내와 자기 스튜디오를 고스란히 내준 채 쫓겨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사랑도 오래가지 못해서 찰스는 그 집을 나가버렸고 더크의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배신한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그들의 보금자리에서 더크는 아내의 누드화를 발견합니다. 찰스가 그린 것이죠. 질투와 분노에 정신을 잃고 그림을 찢으려 달려간 순간 그는 그림 속에서 그토록 자신이 갈망하던 예술의 극치를 발견합니다. 그는 경악합니다. 자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다를 수 없는 그 경지를 이 지독하게 저주스러운 사내가 자신의 아내 누드화 속에서 구현한 것입니다. 정작 찰스는 덤덤합니다. 심지어 냉담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렸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찰스를 이해할 수 있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간다면서 그는 자신의 가정을 깼고 친구의 가정도 풍비박산을 내버렸습니다. 그런 찰스에게 더크는 자신의 고향으로 함께 가자는 엉뚱하고 바보 같은 제안을 하고 맙니다. 더크 역시 찰스처럼 6펜스보다 달을 쫓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달의 가치에 몰입하는 사람은 6펜스의 세상에서 이렇게 헛발질을 하게 마련이죠. 물론 찰스는 그 제안을 보기 좋게 거절합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찰스의 그림은 세간의 인정을 전혀 받지 못했고 찰스는 그러거나 말거나 굶주림 속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타히티로 떠납니다. 그곳에서도 거의 불황과 비슷하게 유리 걸식하면서 그림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 타히티 원주민인 나이 어린 아타와 살림을 차린 뒤 찰스는 사람들 시야에서 멀어집니다. 아타와 그를 따라온 몇 사람 원주민과 그들만의 파라다이스 안에서 지내게 되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찰스는 나병에 걸리고 시야를 잃은 끝에 세상을 떠납니다. 무명화가, 가정을 저버린 무책임한 사내, 남의 행복을 짓밟고도 뻔뻔했던 사내의 끝은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작품이 프랑스의 화가 폴 고갱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머신 몸은 고갱의 삶에 드라마틱한 요소를 덧칠해서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예술가를 창조해냈습니다. 찰스 스트릭랜드는 철저하게 자신이 선택한 예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세상의 평가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것으로 밥벌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처음부터 직장과 가정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자신에게 온정을 베푸는 사람에게조차 찰스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 온정이란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것이요
자기들이 주고 싶어서 준 것일 뿐이니 그건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을 그려댔습니다. 훗날 그의 작품이 인정을 받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의 그림을 찾아내려고 몸이 달아오르지만 이미 찰스는 저 세상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 6펜스 세계의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부와 명예이나 달의 세계를 추구하는 찰스와는 무관한 것이었죠. 타히티의 깊숙한 밀림 속에서 안식처를 마련한 찰스가 나병으로 죽어갔다는 것도 강렬한 울림을 남깁니다. 나병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여겨지던 시절입니다. 전염될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환자는 온몸이 썩어가는 고통을 고스란히 견디며 마침내 숨이 끊어집니다. 작가는 찰스에게 왜 이런 병을 안겨주었을까요? 보통의 삶을 거부하고 6펜스를 추구한 인간에게 찾아온 천연과도 같은 병이지만 찰스는 무너지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도 무덤덤합니다. 몸은 아팠겠으나 그의 정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화구를 살 돈도 다 떨어져 그는 자신의 방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타히티에서 보았던 생의 찬란한 영광, 생기 넘치는 사람과 자연의 풍광을 붓으로 펼쳐 보이죠. 그를 왕진하러 갔던 의사는 화려하고 현란하면서도 원시적이고 날 것 그대로의 비릿하게 뿜어져 나오는 생기 넘치는 벽의 그림을 보고 그 아름답고도 음란한 기운에 섬뜩함마저 느낍니다. 의사는 찰스의 어린 아내로부터 그의 마지막 모습을 전해 듣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눈을 가지고도 자신이 그림을 그려놓은 방에 들어가 몇 시간이나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분명 찰스는 평생 봤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볼 수 있었으리라 의사는 짐작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것을 완성했을 때 그의 몸도 이미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고 그는 자신이 죽어 묻힐 자리까지 직접 파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찰스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지 않았으며 죽는 그 순간까지도 평온했습니다. 어린 아내 아타는 벽에 그림을 태워버리라는 찰스의 유언을 충실하게 따릅니다. 그의 오두막은 불타서 부서져 내렸고 그는 밀림 속 한가운데에 묻혔습니다. 몇 년 뒤 사람들에게 선물처럼 또는 밥값으로 줘버린 그의 작품들은 어마어마한 황금빛 6펜스가 되어 밤하늘에 두둥실 떠오른 보름달처럼 인간 세상에 빛을 뿌립니다. 찰스의 삶을 보며 물음표 하나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이 삶이 진정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인가? 그렇다라는 말이 쉽사리 나오지 않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살면서 돈도 벌고 가정도 꾸리며 노후 대책도 마련했으니 이것 말고 달리 무슨 길이 있을 수 있었겠냐는 항변이 목구멍에서 비어져 나올 법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편안했는가? 혹시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었음에도 이게 편안한 거라고 스스로를 속인 건 아닌가? 그렇다고 이제 다시 새삼 무엇 시작하겠는가? 라고
인생에 항변하고 싶은데 찰새 이 대답이 마음속의 대거리를 잠재웁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소. 꿈을 이루기 위해 엉뚱한 짓을 하다간 어떤 파국이 몰아닥칠지 모른다는 세상의 위협 앞에 찰스는 그저 이렇게 중얼거렸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재고 또 잽니다. 좌고 우면이라고 하죠. 왼쪽 오른쪽으로 생각을 굴려보면서 이리 재고 저리 잽니다. 몸을 일으켜서 그 일을 하면 되는데 그토록 하고 싶어 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지 않아도 될, 해서는 안 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 제대로 산 것인지를 판단할 기준이란 없습니다. 어쩌면 6펜스를 충실하게 지키고 모으는 삶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절대로 손이 닿지 않을 저 높은 곳의 달을 쫓으며 사는 삶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달과 6펜스는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소설을 보면 어쩐지 그 둘의 융합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후회는 하지 말아야겠죠. 가지 않은 길에 미련을 품지도 말아야 합니다. 지금 선택한 이 삶에 자꾸 한숨이 비어서 나온다면 찰스처럼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나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을 나답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 몫의 삶은 다 사라지는 것이겠죠. 다 산다는 것, 그저 100세를 채우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살아보는 것, 더 미룰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기다리기만 하는 자는 절대 만날 수 없다. 사무엘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 각자 자기 마음속 깊이 웅크리고 있는 무엇인가를 향한 기다림이 있을 테니 바로 그것을 고도라고 여기면 될 일입니다. 본문 42쪽 중에서 이 책을 선정한 이유,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면은 두 남자가 정체불명의 고도를 기다리는 동안 펼쳐지는 단순한 대화 속에서 인간 존재의 모순과 삶의 무의미함을 깊이 탐구한다. 블라디미르와 에스라 공이 나누는 대화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인간의 내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삶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부조리극의 정수로 꼽히는 이 작품은 독특한 형식과 간결한 언어로 인간의 불안을 생생히 그려내며 현대 영국과 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 고도를 기다리면은 이막으로 이루어진 희곡입니다. 1952년 출간되고서 1년 뒤인 1953년에 프랑스 파리의 바빌론 소극장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죠. 이런 작품은 책보다 연극 공연으로 먼저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들의 표정과 대사에서 생생하게 숨결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아주 오래전 홍대 근처 산울림 소극장에서 이 작품을 만났습니다. 그날 객석에는 5명 정도 앉았을까요?
텅 비었다 해도 좋을 객석 위로 서서히 조명이 꺼지고 어둠이 나직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길에 나이를 많이 먹어서 뒤틀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돌 위에 앉아서 낑낑거리며 구두를 벗으려고 애쓰는 에스라곤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서 옆에 선 채 툭툭 말을 건네는 블라디미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딱히 약속을 하진 않았지만 매일 같은 시각에 만납니다. 기다리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도입니다. 고도가 온다기에 두 사람은 매일 이곳으로 옵니다. 그런데 고도는 어제도 오지 않았고 그제도 오지 않았고 오늘도 아마 오지 않을 것이죠. 내일도 오지 않을 게 틀림없습니다. 웬만하면 만날 생각을 접는 것이 옳지만 두 사람은 그래도 그곳으로 옵니다. 왜냐고요? 고도를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나누는 블라디미르와 에스라공의 대화는 두서없이 흘러갑니다. 말 그대로 아무 말 대잔치일 뿐 논리도 맥락도 없이 이어지는 대화의 끝에는 언제나 고도가 온다라는 불안한 확신만이 자리합니다. 두 사람은 고도를 기다리기 위해 하루를 살아가며 일상은 이미 오래전에 내팽개쳤습니다. 모든 것이 유예된 상태에서 특별히 약속을 하지 않아도 두 사람은 매일 같은 자리로 나와 또다시 고도를 기다립니다. 고도가 올 때까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무의미한 행위를 하고 어릿강대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신어 잘 벗겨지지 않는 작은 신발을 벗으려 애를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안을 들여다보며 탁탁 털어보기도 합니다.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나무 한 그루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꿈 이야기를 꺼내려다 말고 이유 없이 서로에게 짜증을 냅니다. 그러다 주머니를 뒤져 순무 하나를 꺼내 요기하라며 건네기도 하죠. 두 사람은 고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를 만나면 끊어진 대화의 맥락이 이어지고 무엇인가 안심할 만한 것을 얻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작 고도가 정말 올 것인지 아니면 영영 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확신하지 못합니다. 무료하고 불안한 기다림의 장소에 낯선 사내가 다가옵니다. 혹시 고도일까요? 아닙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묵직한 트렁크를 든 깡마른 남자입니다. 특이하게도 그 남자의 목에는 밧줄이 걸려 있는데 그 뒤를 따라서 밧줄을 쥐고 있는 또 다른 남자가 등장합니다. 밧줄을 쥔 남자 이름은 포조입니다. 그는 거드름을 피우며 으름장을 놓고 멈춰라, 다가와라, 떨어져라, 주어라 등으로 명령합니다. 목줄에 매인 남자 럭키는 양손에 무거운 트렁크 2개를 들고 포조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적으로 행동합니다. 포조는 블라디미르와 에스라공 앞에서 럭키를 마구 부리며 으스대죠. 고도를 기다리며 할 일 없이 대화를 주고받던 두 사람은 새로 등장한 이 낯선 두 사람의 기묘한 관계에 호기심을 느끼고 이 사람은 왜 남의 목줄을 죄고 무자비하게 명령을 하는지, 저 사람은 무슨 이유에서 목줄이 매인 채 그 명령을 받기 무섭게 수행하는지, 그 무거워 보이는 트렁크는 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등등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그의 포조는 좋은 인상을 줘서 자기를 떼버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럭키는 겉으로는 지식인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살아갈 힘을 잃고 누군가의 노예로 전락한 인물입니다. 그의 사고와 언어조차 포조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생각해 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럭키는 머릿속에 담긴 지식을 마구 쏟아내지만 그 웅변은 뒤죽박죽이라 무엇을 말하려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단조로 너조로 3쪽이 넘는 긴 독백을 쉼없이 이어갑니다. 영국 무대에서 단 한 사람이 이토록 긴 대사를 단숨에 소화하는 장면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압도적입니다. 포조와 럭키가 떠난 뒤 블라디미르와 에스라 공은 그들에게 정신이 팔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렸다가 문득 떠올리려 애씁니다. 하지만 별다른 일이 없다는 걸 깨달은 에스라 공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에스라 공의 제안에 블라디미르는 단호히 고개를 젓습니다. 고도를 기다려야지 어디를 가려 하느냐며 말이죠. 결국 두 사람은 다시 주저앉고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고도가 올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두 사람이 어정쩡한 자세로 머뭇거리는 사이 한 소년이 쭈뼛거리며 다가옵니다. 소년은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오늘은 고도가 오지 않지만 내일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소년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매일 같은 시각에 나타나 같은 말을 반복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흐릿하게 인지할 뿐 분명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허탕이니 이제 돌아가야겠죠. 하지만 돌아가자는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1막은 이렇게 끝이 나고 제2막이 열립니다. 그러나 제2막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가 그제와 같았듯 오늘은 어제와 같고 내일은 틀림없이 오늘과 같을 것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지루함에 지쳐 있으면서도 다른 할 일이 없기에 두 사람은 무의미한 대화와 엉뚱한 행위로 하루를 보냅니다. 제2막의 유일한 변화라면 포조와 럭키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하루 사이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된 포조는 이제 럭키에게 이끌려 다니는 처지가 되었고 럭키는 그런 포조를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손에 목줄을 더 단단히 쥐어줍니다. 또다시 소년이 다가오고 소년은 말합니다. 고도 씨는 내일 온대요. 두 사람은 그런 줄 알고 있다는 듯 수긍하는데 왜 오지 않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내일은 오겠지? 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은 채 헤어지려 하면서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를 책으로 먼저 읽었다면 너무 황당했을 것입니다. 영국으로 먼저 만난 뒤 책을 사서 읽으니 그 느낌이 확연히 다가왔습니다. 막연한 기다림, 엉거주춤한 일상, 시작과 끝이 맞물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인생이라는 시간. 대체 고도는 누구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의 직업, 나이, 성별은 물론이고 사람이기나 한 것인지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작품을 쓴 베케트조차도 고도가 누구냐는 연출자의 질문에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작품 속에 썼을 것이라고 대답했다죠. 이 작품은 베케트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남프랑스 보클루주의 농가에 피신해 있을 때 자신의 상황을 인간 삶 속에 내재된 보편적인 기다림으로 작품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살상의 공포에 짓눌리던 시절,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저 기다림뿐이었을 테죠. 지금은 오감을 자극하는 일들이 넘쳐나서 우린 무엇인가를 기다릴 일이 없어 보입니다.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손안의 스마트폰을 열면 엄청난 영상들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길게 보는 것도 지루해해서 유튜브 쇼츠는 영상 길이를 60초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60초짜리 동영상을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올리며 지루할 새도 없이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특별한 동영상을 만난다면 그 행위를 멈출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무의미해 보이는 영상 넘김도 우리가 진정 만나고 싶은 어떤 장면이나 순간을 기다리는 또 다른 형태의 기다림일지도 모릅니다. 자, 아무튼 이 작품을 읽으면서 또는 객석에서 만나면서 고도가 대체 뭘까라는 생각에 골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자기 마음속 깊이 웅크리고 있는 무엇인가를 향한 기다림이 있을 테니 바로 그것을 고도라고 여기면 될 일입니다. 그 기다림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막연히 기다리다 보면 무료함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라공처럼 한 박자씩 어긋나는 대화로 의미 없는 주절거림만 이어가며 삶을 보내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실망하며 내적이든 외적이든 무언가 펑 하고 터지기를 기다리지만 고도는 여전히 내일 온다는 말만 반복하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고도에게서 해답을 구하려 시간을 죽이는 두 주인공은 깊은 외로움 속에서 결국 목이나 맬까? 라는 말까지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유예합니다. 너무 외로워 죽지도 못하고 목숨을 끊으려다 내일 고도가 올까봐 그마저도 포기합니다. 이제 그만 가자고 말은 하지만 끝내 떠나지 못한 채 엉거주춤한 상태로 머뭅니다. 내 의지로 살아간다고 외쳐도 돌이켜보면 삶은 늘 휩쓸려 살아온 날들이었고 죽지 못해 살아왔다며 울먹입니다. 그러나 삶을 포기하기엔 고도의 유혹이 너무나 강렬했고 그 유혹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 오래 신어 벗기 힘든 가죽 구두처럼 인생은 그렇게 구겨져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무대 위의 설치물처럼 인생이란 공간에는 영혼을 기약하는 뒤틀린 나무 한 그루와 삶의 이력을 구겨 넣은 무거운 트렁크 하나, 어느 사이 너무 작아져 버려 벗기도 힘든 낡은 신발 한 짝과 먼지가 앉은 모자 하나, 그리고 누군가를 묶고 누군가에게 묶이게 된 노끈이 살림살이의 전부일 테죠. 우리는 모두 고도를 기다리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은 세상이죠. 그런 점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라공처럼 자신의 기다림을 자각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큰 깨달음일지도 모릅니다. 작가는 그것만으로도 삶의 지루한 반복 속에 작은 느낌표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